나우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우코리아는 지금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 넘게까지는 저희가 일부, 2부에 걸쳐서 강의를 들었고, 지금은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와서 기념관 내부를 관람하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합의실장 이흥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안내 해설하기 전에 대통령 기념관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부지가 3,300평, 건물이 1,670평으로 되어 있고요. 방금 교육받으신 그 건물이 어깨동무 스터디움에 대해서 7세 이하 아동들이 체험과 학습을 통해서 새롭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깨동무 스터디움 되겠고요. 여기 계신 이곳은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대통령의 국가 운영 철학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관. 2층에 가면은 도서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개관은 2012년도에 개관했고요. 2017년도에 1년 반 정도의 리모델링 증축 과정을 통해서 현재 모습대로 재개관한 것이 2019년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개관할 때는 정부 지원금이 있었는데 운영 단계에서는 정부 지원 없이 국민의 성금과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조금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젊은 층으로 제가 보고 박정희 시대를 아시는 분들은 그 시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젊은이 위주로 이렇게 배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대통령께서 지으신 책 제목입니다. 국가혁명가나. 그 제목을 빌어서 조형물로 만들었는데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청와대 시대가 끝나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청와대는 최초에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경무대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경무대로 이름 불리다가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2대, 3대 대통령을 역임하셨잖아요. 그 4대 대통령이 이제 윤고선 대통령이 이제 경무대 이름을 청와대로 개명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청와대로 불렸고요. 5대에서부터 9대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재직을 하시죠. 그 다음 기후에 이제 10대 대통령이 최기화, 11대, 12대가 전두환, 13대 노태우,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박근혜,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20대 윤석열, 이렇게 이제 계보가 이어져 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5대에서부터 9대까지 이렇게 대통령을 수행하셨죠. 대통령께서 지으신 책 제목이 국가혁명가인데 책 내용 중에 가난한 본인의 이제 스승이자 은인이다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5,000년 동안 이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까라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항상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책 내용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시게 되면은 천장에 빛이 있습니다. 빛은 에너지의 근원이고 물은 생명의 원천이 만나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을 잉태하는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이 1961에서 1979는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한 18년 5개월 동안의 연도를 소개하고요. 이 물은 대통령의 땀과 눈물을 표현합니다. 땀과 눈물은 흘러서 역사가 돼서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기름을 표현한 국가와 혁명가나 상징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분위기는 그때 당시에 청와대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그러셔서 이 상징 정우를 보면서 인상으로 대통령을 만나 뵙게끔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고 이제 전시실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시실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이곳은 전시실 초입이 되겠는데요. 5.16이 일어나기 전에 시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좀 들어오세요. 1961년 5.16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대 상황인데, 그때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 수준이었다 그럽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속했고요.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였고, 북한도 우리보다 3배나 잘 살고, 필리핀도 뭐 10배 정도나 잘 사는 그런 아시아에서 최빈국, 세계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끝에서 몇 번째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10년 뒤가 되겠죠. 12년 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제 재건하게 되는 그 시대 상황을 나타낸 겁니다. 혼돈이라는 주제인데,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 식민지 당하고 5년 뒤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전체는 황폐가 되고 폐허가 됐습니다. 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4월 26일 날 대통령직에서 하야를 하고, 정치는 부패했고, 여기 그때 시대 상황을 나타낸 거예요. 불법이 천지였고, 생활고에 시달렸고, 산은 민둥산이고, 먹을 것이 없었고, 보리가 익을 때까지 보리고개를 넘어야 됐었고, 공산주의 침합도 있었고, 질병이 시달리고, 실직자는 얼마나 많은지 먹고 노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고, 깡패가 너무나 나오는 범죄 소굴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못 살겠다 가라보자 6.25 전쟁으로 인한 10만 명 이상의 전쟁과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기고, 그런 이 시대 상황입니다. 그렇게 표현된 것은 그 시대의 암울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회색 벽면은 그것을 바라본 박정희 대통령의 답답했던 마음을 회색 벽면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한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는 5.16 혁명조이 되겠는데요. 한쪽으로 쭉 들어오세요. 혁명 공약 전문에 보게 되면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상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역척 간주에서 방황하는 조국을 위기에서 극복하고자 5.16 혁명을 단행하게 됩니다. 제1항부터 6항까지 보시게 되면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때 혁명을 하면서 혁명 공약 1항부터 6항까지 내셔야 되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전시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걸 다 외우셨어요. 국민교육 현장, 우리는 민족증후의 역사적 싸움, 입장이 있어요. 한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소상의 빛나라를 얻어낸다. 자, 이곳은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나신 구미 상무리 생가를 지어냈습니다. 구미 상무리에 가시게 되면은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역사자료관이 있습니다. 역사자료관에 많은 유물과 박정희 대통령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고, 그 옆에 새마을 테마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구미 가시게 되면은 박정희 대통령 그 벨트 형성되어 있는 생가터, 생가, 역사자료관, 새마을 테마공원 한번 관람하시면은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고령박씨 29세 손입니다. 그래서 집이 가난해서 학교 보낼 형편이 못 됩니다만은,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교육열이 좀 있으셔서 9살에 구미 보통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구미 보통학교에서 공부를 잘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반장을 놓치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그때는 1등한 학생이 반장을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반정을 맡았고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사범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상급학교에 보낼 그런 가정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학교에 교장 선생님하고 담임이 찾아와서 부모님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 똑똑하고 이게 공부 잘하는 박정희를 상급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더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부모님을 설득하게 되는데 부모님은 나중에 원망 안 들으려고 그래 시험이나 한 쳐 봐라. 소문을 제가 떨어지라고 이렇게 그런데 100명 중 56명으로 대구 사범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국미 보통학교 개교 이래 사범학교에 집에 갔다 오면 재산인 소를 몰고 산에 가서 풀을 먹이는데 그때 소설 이순신이나 나폴레옹 전기를 읽으셨다 그래요. 그때 읽으신 이 책이 나중에 본인의 꿈이었던 군인의 꿈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되고 대통령이 탄생 비하를 보시게 되면은 이 46세 어머니가 박정희를 이제 낳게 되는데 큰 누나하고 같이 임신을 해가지고 가정 형편도 뭐 경제생활도 그렇고 큰 딸하고 같이 또 애를 갖게 되고 해서 박정희를 떼려고 간장도 달아 마시고 높은 데서 구르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저기 있는 디딤방아에다 부딪히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박정희가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또래보다는 굉장히 왜소했다 그럽니다. 왜소했고 그러나 야무지고 당차서 친구들이 대추방망이로 별명을 지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대추방망이 이 박정희 인형 모습은 6학년 때 이 사진을 보고 명랑 국제시장 영화 특수 제작팀이 인형으로 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고 꼭 사람같이 만들었다고 다 놀라시는 인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범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학자금을 낼 그런 형편이 못돼서 결석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적을 안 당할 정도로 결석을 많이 하는데 대통령께서 내 성적 공개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내 성적 공개하지 말라고 해다가 보니까 이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지 않은데 예체능적은 다른 학생들보다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석차를 보게 되면은 석차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석차가 거의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나팔을 잘 불러서 나팔이 1인자라고 불렀다고 그러는데요. 나팔 잘 불렀고 어머니가 찍은 사진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사범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문경공립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문경공립보통학교에서는 보선어와 역사를 가르쳤다고 그러는데요. 제자들의 선생님을 교육하기로는 굉장히 다정다감했고 학비를 못 내는 학생이 있으면 학비도 대할 정도로 굉장히 가슴이 따뜻한 그런 선생님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헤드셋으로 들을 수가 있고요. 제자들의 선생님의 꿈을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뭐가 되랍니까? 물었더니만 전장에 나가서 용감사고 이기는 대장이 되란다라는 군인의 꿈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범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이렇게 교사직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3년을 마치고 본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군인의 길을 군인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일제 강점기 때 교사 신분이라면 굉장히 안정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꿈을 참 쫓아서 이제 만들어 떠나게 되는데 그때가 23살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중국의 장춘 지역인데요. 만주 신진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신진군관학교에서 졸업을 2년간 이제 군사교육을 받고 졸업을 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성적 우수자는 일본 육사에 진학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다시 일본 육사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일본 육사에서 또 2년 동안 본과 수업을 받고 44년도에 만주에서 군대 생활을 시작하고 45년 해방되고 46년도에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다시 육사의 전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선경비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 만주국이 있잖아요. 굉장히 공업화가 된 나라입니다. 일본이 1931년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가지고 일본이 세운 계례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만주가 이제 공업화가 되는데 만주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54년도 되면은 또 미국 참모대학을 가서 6개월 동안 또 군사교육을 받습니다. 대통령은 선진화된 그런 나라를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경제에 대한 경제개발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이 이제 학습이 되셔가지고 나중에 61년
5.16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경제 개발할 때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산업화시키려고 이제 계획을 다 세웠던 것 같아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이제 군대 생활을 했던 그 과정을 볼 수가 있고, 대통령은 지시보다는 저기 보시면은 확인과 감독을 전시하는 그런 군인으로서 후배들의 존경을 많이 받고 리더로서 5.16 혁명을 감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1961년 5월 16일 새벽을 나서면서 유경수 여사에게 새벽에 라디오를 들어봐라 5시에 라디오를 들었을 때 이 혁명 공약 방송이 방송되면은 혁명이 성공한 것이고 저것이 방송이 나오지 않으면은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내 가족의 안위를 좀 부탁한다 해서 박태준이한테 부탁을 하고 혁명에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듣고 계신 이 혁명 방송은 그때 KBS 라디오 당직 아나운서인 박종세 아나운서가 하는 육성이 되겠고요. 일반 가정에서 혁명 공약 방송을 듣는 모습을 디오라마로 연출했습니다. 혁명에 성공하고 국가적인 최고 회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서기 2022년 이 서기가 1962년도부터 사용하게 됐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기틀이 마련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때 수립이 됐습니다. 특히 혁명을 하면서 사회 5대 악을 선정하는데요. 마약하지 말고 밀수하지 말고 깡패짓 하지 말고 사이비 기자짓 하지 말고 산에 나무 베지 마라 도벌 5대 악을 선정해서 이걸 위반하게 되면 처벌하는 사회정화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혁명 공약 6항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면 민간 이양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전역을 하면서 민간에 참여하게 됩니다. 1963년 8월 30일 전역사를 하는데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본인이 없도록 합시다 라는 전역사를 남기고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그때 민주공화당 후보의 그 심벌은 당소가 되겠고 후보 연설하는 모습 5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받았던 무궁화 대원장 심벌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무궁화 대원장이 문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때는 이렇게 이제 무궁화 대원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원장이고 대통령만 받을 수 있고 다른 나라 국가 원수에게 이렇게 달아주는 게 이제 무궁화 대원장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6,800만 원짜리 무궁화 대원장이가 되죠. 이거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 있는 재미있는 5대 대통령 득표수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라도, 경상도, 동서 문제로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됩니다만 그때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에서는 박정희 후보에게 많은 표를 줬고 그 위에 지방에서는 윤보선 후보에게 많은 표를 줬는데 그때 표 차이는 15만 표 1.5% 차이로 박정희 대통령이 5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5대 대통령, 6대 대통령은 윤보선 후보하고 이제 경선하고 7대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김대중 그때 후보하고 경선하게 되는 거고 8대 9대는 10월 유신 하고 나서 통일지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를 하게 되죠. 15만 표 차이는 그때 최저. 이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0.73%는 프로테이지로는 최저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재밌는 이 모습을 지도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경제개발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때 신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사회 구조가 사농공상의 사회였습니다. 선비가 우대받고 장사하는 사람이 찬대받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 대통령은 이 사농공상 프레임으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없다. 상공농사로 이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때 우리나라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고 인구는 한 2,500만 명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실업자는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서독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공업하는 과정에서 인술이 부족했고 그 나라 간에 한국 근로자 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방부 간호사를 서독에 보내게 되는데 서독에 간 방부 간호사가 너무나 헌신적이고 책임감이 있고 근면 성실하게 이러다 보니까 서독의 국민이나 의회에서 이 나라 대통령을 초대를 해서 좀 모담을 하자.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초대를 합니다. 초대받아 가려니까 지금은 전 세계를 타고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없으니까 비행기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서독 정부에서
서독하고 일본하고 전기 노선인 루프트 한자라는 그 비행기를 보내줍니다. 루프트 한자 민항기를 타고 28시간에 걸쳐서 서독에 가게 되는 거죠. 서독에 가서 강구 간호사를 만나 격려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최초로 서독으로부터 차관을 얻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서독의 총리 에라르드 총리입니다. 한국이 경제개발하는 데 도와줄 테니까 첫째, 경제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 간접시설을 확충을 하고 둘째, 공산주의를 물리치기 위해서 일본하고 손을 잡으십시오라고 두 가지 조언을 합니다. 첫째와 관련해서는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건립과 관계되고 두 번째는 19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이제 구체화가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하는데 반대 데모도 심하게 하고 국민의 저항도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유상 2억, 상업 차관 3억, 8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받아옵니다. 그것이 경제개발하는 재원으로 이용을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피해국으로서 피해 배상비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하다 보니까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오거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부터 5억 5천만 불을 받아서 권력 유지를 위한 밀합시설 짓는데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돈을 받아 경제개발하는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과 우리나라는 이 경제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서 경제가 관련되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마르코스가 그 돈을 가지고 밀합시설 짓는데 돈을 다 탕진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은 가정부를 수출하고 지금도 막 3천만 불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제 가족과 나눴던 편지, 받았던 급여 통장, 사용했던 물건을 볼 수 있고, 광부들이 사용했던 물품을 볼 수 있는데, 그때 광부들이 받았던 급여는 그때 우리나라 공무원의 7배 정도의 급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500명 뽑는데 46,000명이 응시할 정도로 인상 인해를 이루었다 그러는데요. 손이 부드러우면은 안 뽑힐 것 같으니까 손을 땅에 비벼서 거칠게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쳤던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일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갔던 간부 간호사 그분들의 급여가 담보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서독으로부터 3천만 불의 차관을 얻어오게 됩니다. 그 차관이 우리나라 경제개발하는 기원으로 시르머니가 된 것이죠. 이것은 대통령께서 쓰신 기호를 볼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매년 연초가 되면 기호를 쓰셨는데요. 62년도부터 79년도까지 쓰신 기호입니다. 60년대에 보면은 이제 경제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기호를 많이 쓰셨고, 70년대 되면 경제 관련도 궤도를 오르면서 자주국방과 안보에 관련된 그런 기호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 기호를 보면은 그 한 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뒤에 있는 그 사진은 대통령께서 집무실 옆에 서도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국필실을 쓰시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번에 이제 지도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설명하려고 하면 사람이 한 10분 정도 빨리 이것은 대통령이 이뤄가신 업적을 역대 형식으로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했습니다.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연도별로 사진자료와 함께 대통령께서 이뤄가신 업적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전시했는 것에도 한 편이 꽉 찰 정도죠. 그때 그 시절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수립하고 했던 이 대통령의 통찰력, 예지력, 지도력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로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많은 일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나중에 오늘 못 보시더라도 나중에 오셔가지고 대통령께서 이뤄가신 업적을 쭉 보시면은 정말로 많은 일을 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가위는 대통령께서 개통식이나 준공식에 가셔서 테이프 커팅한 가위인데 돌아가고 있는 이 가위는 사표 준공식 행사에 사용하셨던 마지막 1979년 10월 26일 날 돌아가신 날 그 오전에 테이프 커팅한 이 가위가 되겠습니다.
해외 리더들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칭송을 아끼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를 이렇게 너무나 많이 깎아내리고 있죠. 지금 경제가 이 어려운 시국에 박정희 정신이 정말로 필요한데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수하는 국민을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면서 전부 기원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12분 영상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생각할 게 많이 오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 1억을 수출하는 해가 1964년 11월 30일 날이 우리나라가 1억 불을 수출한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출의 날을 제정했고요. 대통령께서는 65년도부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진흥 확대 회의를 하게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총 152회 중에서 147회를 대통령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시는데 이 회의에서는 수출의 목표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지셔가지고 잘못된 거에서는 고치고 정부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수출만이 살칠이고 수출이 제일이고 수출 입국 무조건 수출을 해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이주로 인해서 대통령께서는 직접 챙긴 그 회의가 수출진흥 확대 회의가 되겠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가 최초에 만든 공단이 구로공단이 되겠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수출품을 생산하는데 그때 생산된 것은 경공업 수출품입니다. 경공업은 뭐냐면은 노동 집약적인 거죠. 그때 우리나라는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임금도 샀고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이 수출품이 경공업인데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가발이라든가 옷, 목재 가공하고 이런 라디오 조립하고 이런 것이 수출품이었고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은 1950년대 수출품은 기술도 없고 뭐 자본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오징어 잡아서 그냥 팔고 수출하고 철강석 이게 이제 누에꼬치 누에꼬치 이런 거 그러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저런 거 이제 한 거죠. 그 이제 60년대 들어오면은 구로공단에서 이제 가발 옷 만들고 목재 가공하고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수출이 많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71년도에 10억 불 수출하거든요. 71년도에 10억 불 수출하고 대통령이 자 이제 우리가 100억 불 수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비서관들이 지금부터는 중화공업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73년도에 대통령께서는 중화공업화 정책을 선언하게 됩니다. 중화공업화 정책이 선언되고 수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77년도 수출 100억 불 달성하거든요. 우리나라가 10억 불에서 100억 불 달성하는데 6년이 걸렸는데 일본이 10억 불에서 100억 불 하는데 16년이 걸렸고요. 서독이 12년이 걸렸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 지각적인 성장을 한 것입니다. 특히 73년도에 중화공업화 정책을 선언하는 중동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석유값이 4배나 인상되면서 다른 나라들은 다 경제가 침체됐는데 우리나라는 이 위기가 기회로 극복이 됩니다. 왜? 그때 중동의 기업체들이 진출을 해서 5일달러를 엄청 벌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재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73년도 중화공업화가 이제 급속도로 성장이 되고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많이 침체되는 그런 세계사가 있는데요. 특히 중동에 진출할 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중동에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거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통령이 이제 관계자를 보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갔다 와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데 거기는 일할 데가 못 된다고 보거든요. 사막이고 1년 내내 비가 안 오고 모래 자갈 밖에 없고 물도 없고 낮에는 덥고 거기는 각각 일할 데가 못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정정이 불러가지고 갔다 오라고 했더니만 각각 그렇게 이렇게 일하기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1년 내내 비가 안 오니까 1년 내내 일할 수 있고 모래 자갈이 지선에 깔려있으니까 이 원자재 걱정은 안 되거든요. 낮에 더우면 자면 되고 밤에 일하면 되고 물 필요한 거는 배에다가 기름 싣고 오는데 비밀에 와야 되는데 거기에 물 싣고가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일하기 볼 때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74년도부터 중동에 진출해가지고 엄청난 5일달러를 벌어와서 전신 중화공업에 피난하는데
지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중앙공업을 하는데 6개의 전략업종을 선정하게 됩니다. 철강에서부터 전자산업까지 6개의 전략업종을 선정해서 그 특성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포항, 철강, 울산, 정유, 뭐 이제 거제, 도성, 창원, 기계, 구미, 전자 이렇게 업종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77년도에 이 조성된 이 중앙공업원에 대해서 배급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79년도에는 이 기반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고도화하고 정밀화하고 확대시킬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79년도에 돌아가면서 그것이 이체가 되지 못했다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79년도 더 살아계셔가지고 중앙 기반 위에 고도가 되고 정밀화되고 확대가 됐으면 우리나라는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예표라고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는 그때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하는데 35,000대였다고 합니다. 35,000대밖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 농업국가, 7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에서 국타를 종단하는 고속도로가 왜 말이냐. 그 돈 있으면 물가 안을 시키고 그때 교실라도 좀 심했다 그럽니다. 교실 짓고 이렇게 하지 무엇을 경부고속도로 만드느냐. 경부고속도로 만들면 돈 있는 사람들 놀러 가고 그런 길로 살려갈 것이 아니냐라고 다 반대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1964년도 서독에 가서 히틀러가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우토반 그 길을 달려보면서 이제 구상을 많이 하고 오신 거죠. 그래서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육로 수송 체계를 대변형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산업화할 수 없다 해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기 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5시간 정도 소요됐다 그래요.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고 4시간 반 만에 갈 수 있었는데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부산에서 먹고 저녁은 서울에서 먹고 우리나라가 1일 생활권 시대가 된 것이 이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1970년대부터입니다. 그래서 428km를 429억 원에 만들어졌으니까 키로당 1억 원이 정도됐고 2년 5개월 최단기간,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이 건설된 이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 이 대변인께서 직접 스케치를 하시면서 문제가 있으면은 인터체인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고속도로로 인해서 두 마을이 단절됐을 때는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건설하게 되면 두 마을이 소통된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로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길에 있는 곳에는 옆에 있는 이 집차를 타고 현장에 가서 근로자를 격려하고 했던 이런 실제 타셨던 집차가 되어 있고요. 길이 없으면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에 직접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단기간 내에 만들어놓은 고속도로가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되어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근대화 길이며 국토통일의 길이다 하고 수풍령 휴게소에 기념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7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잘 하면 된다, 잘 살기 운동, 국민의식계획 운동이 생활운동을 또 꺼낼 수가 있죠. 생활운동은 대통령께서 신상필벌에 의한 잘하는 마을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 잘하지 않는 마을은 지원 중단 이렇게 하면서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통해서 성공한 이 운동이 새마을운동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최첨에 전국을 33,267개의 부락으로 나눠서 부락당 336포대의 세멘트를 넣어줍니다. 세멘트를 가지고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하도록 줬는데 그걸 가지고 잘 이용한 마을과 잘 이용하지 않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1년 뒤에 조사를 해서 잘한 마을은 다시 세멘트와 철거를 넣어줘가지고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하도록 했고 그렇게 잘 사용하지 못한 마을은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지원을 중단하니까 불만이 심했겠죠. 왜 우리는 안 했냐고. 대통령은 잘하는 마을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 잘하지 않으면 지원 중단 이렇게 해서 차별화된 신상필벌에 의한 지원 정책을 쓴 정책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같이 잘하든 못하든 지금은 공짜로 막 나눠주는 거 아니지? 네. 이 포퓰리즘 정책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잘하는 데는 적극 지원함으로써 더 잘 살게 해야 된다. 선생님 있잖아요. 예. 지금 애들 초등학교 애들 사회교육 그 TV에 없었지. 생활운동이 1979년도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안 해주고 김대중의 행정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거 고쳐야 돼. 그거는 다 고치는 그러니까 교육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곡인 작은 자족이 됩니다. 그때부터 산 막걸리를 먹을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본질적인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홍수, 봄간에는 가뭄. 이건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산에 나무를 심고 400원 유역을 개발함으로써 댐에 물을 가두고 나무가 물을 가두고 물을 머금고 해서 우리나라는 여름에 홍수, 봄가을에 가뭄으로 해서 극복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가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이 도시로 오다 보니까 도시는 주택난 노동단의 시간이 되는데 그때 서울 외곽 개발이 되는데요. 한강유역 개발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강변북로라든가 8월 올림픽대로 잠실, 박구점, 안포 이런 지역이 그때 다 개발이 되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중심은 강북이었는데 한강유역이 개발되면서 이제 강남이 서울의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 유일한 정도로 산업개발이 아리조나에 성공했고 또 사대강 개발도 많이 했고 특히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원자력 발전소도 어제 계획하고 추진했던 정말로 많은 일을 하신 대통령이고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산업기술을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의 파병에 줄 때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공과대학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고 제의하는데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를 지어달라 해서 만들어진 게 키스트가 되겠습니다. 키스트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로서 만들어진 연구소가 되겠고요. 매년 5만 명 이상의 기술자와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기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법이 63년도에 벌써.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다면 77년도에 직장 의료보험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80년도에 정착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보고 전 세계인도 부러워하는 제도가 63년도에 63년도에 이걸 했어요. 국민 이식 계획을 위해서 국민들 헌장을 제정할 것을 이렇게 지시를 해서 68년 12월 5일날 국민교육정이 선포됐는데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규명하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393자입니다만은 정말로 읽어보시게 되면 버릴 게 하나가 없는 그런 국민교육정이 됩니다. 없어진 것은 1993년도 김영삼 정부 때 없어졌고요. 그때 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걸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줬습니다. 다 지금 그때 시대에 사시는 분들은 저걸 조금 잊어버릴지도 모르지만 한번 읽어보면 그때 제 얘기 다시 새록새록 하십니다. 60년대에 그런 보험을 만들어서 민족 자료를 하게 돼서 예수셨고요. 60년대에 경쟁하는 계획을 위해서 문화의 획기를 위해서 세종대관 문화국 국립극장만 만들고 태권도를 국기로 제정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을 위한 준비단도 결성해서 수립했다는 것을 보시면 그때 88 올림픽을 뭐 누가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벌써 그것은 박지희 대통령께서 준비단 결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6.25 때 해외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수호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파병한 최초의 전쟁이 베트남 전쟁, 즉 월남 전쟁이 되겠습니다. 월남 전쟁은 64년도부터 73년까지 8년 8개월 동안 31만 5천 명의 군인이 파견되고요. 민간 기업체들도 많이 진출합니다.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우리나라 경제개발하는 또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또 민간 기업이 진출했던 여기서 쌓았던 기술이나 이 경험이 나중에 74년도에 중동 진출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받았던 이 군인들이 받았던 급여라든가 벌어온 이 돈이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그런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톰토랜드 만들 기술도 없었습니다. 미군이 먹는 시리에이션을 먹었는데 시리에이션은 우리나라 이 체질에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개발된 게 K레이션인데 김치 통조림, 장조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베트남에 보낸 것도 그때 그 시절이었고요. 대통령께서는 베트남이 폐양되는 것을 78년도에 보시면서 이견을 남기셨는데 이걸 보시면서 사주국방에 대해서 더 많은 역점을 두고 국방 방위산업에 역점을 두고 대통령께서는 안보는 미국에 많이 입원했습니다. 미국에 많이 되어 있고 사업에서 건설하고 건설하면서 사업은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안보는 미국에 많이 입원했고 저기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66년도에 베트남 가면 미국에서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 이 사람이 60인 대통령이고요. 65년부터 20년 동안 대통령으로 필리핀을 통치했는데 저 사람이 일본으로부터 그 2차 세계대전 피해 이제 배상비를 받아서 5억 5천만 불을 권력 유지를 위한 유락시설 지금 다 써버리고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유상 2억, 상업 3억 8억 불을 받아서 우리나라 경제개발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건설, 댐 건설, 또 이제 그 금호공고 만드는 데 이런 데 돈을 써서 경제개발하는 재원으로 활용을 했고 필리핀은 이제 지금 권력 유지를 위한 위락시설을 썼고 해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이 엄청 되고 필리핀은 지금도 못 살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10월 6일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고뇌를 보였는데요. 10월 6일은 1972년 10월 17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10월 6일은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초호국적인 이상적 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대통령이 71년 4월 27일 날 제7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1년 5개월이 지난 1972년 10월 17일 날 이제 10월 6일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전에 하더라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괌에서 69년도 닉슨 독도리를 발표하면서 아시아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을 지라라고 안보 닉슨 독도리를 발표하고 70년대 들어오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하게 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원흉인데 미국하고 수교를 해. 또 그때 경제가 또 불황이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의 불만도 많았었고요.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그때 이 기업 활동을 하면 이제 사채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 기업 정경련에서 대통령한테 이 사채를 좀 해결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대통령은 그 72년 8.3 사채 동결 조치를 하거든요. 사채 동결 조치를 하면서 3년 끝이 5년 분할 상환 사채 동결 조치를 하면서 사채업자들이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돈의 출처는 묻지 않을 테니까 그 돈은 은행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은행이 그때부터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하게 됐는데 만약에 10월 유신이 없었다 그러면은 73년도 중화공업화 정책도 없었다. 중화공업화 정책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산업국가가 될 수가 없었다. 중화공업화가 성공하려고 그러면은요, 한 10년이 필요하답니다.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필요하고요.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정치학자 로버트 달이라는 사람이 민주화가 되려고 그러면은 첫째,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불에서 7,000불 정도 돼야 되고요. 중산층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민주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 미얀마 같은 경우에 민주화가 안 되는 게요. 그 나라의 국민소득이라든가 중산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민주화가 안 됩니다. 엘빈 토플러 같은 경우는요, 산업화가 끝나야지만 민주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화 그러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배고픔 해결하는 게 문제였지 민주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73년도에 중화공업화 정책을 선언하면서 수출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79년도 새해에 대통령께서는
자, 지금 중화공업 기반위에 좀 더 고도화되고 정밀화되고 확대되는 제2단계 중화공업화를 선언하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79년 10월 26일 날 대통령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연두기장에 있던 그런 내용을 이어폰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도록 전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 제3 전시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동하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설명해야 돼요. 네, 창밖을 보시는 이 대통령의 모습은 집무실에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집무실에 가면은 저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시련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간지에 찢었던 신문 기사를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가 이제 수고실인데 어둡습니다. 보시면서 들어오시고요. 이틀 전 8월 15일 날이 광복절인데요. 그날은 또 유경수 여사께서 돌아가신 48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11월 14일생이 이제 태어나시자마자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신 거죠. 나라가 없는 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셨고, 여사님은 25년 11월 29일 날, 박정희 대통령은 62세에 유경수 여사는 49에 이제 서거를 하셨는데, 유경수 여사가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신 나이는 38살에 청와대에 들어가셔가지고 11년 동안 대통령을 내조하셨다가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이 쏜 흉탄에 운명을 달리하시게 된 것이죠. 여기서 두 분을 위한 추모 묵념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묵념. 바로 하늘 천장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별이 반짝이는데요. 하늘에 이제 별이 되셔서 우리나라가 더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실 겁니다. 또 뒤에 또 보시게 되면은 대통령께서 지으신 자작시인데요. 자작시 일부를 이렇게 발췌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우면 자작시인데, 대통령께서는 예체능 쪽에 굉장히 실력이 출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글도 많이 남기셨고요. 읽어보시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은 대통령께서 받으셨던 선물 연시하고 있고요. 이것은 대통령의 취미 코너입니다. 대통령의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예, 이제 붓글씨는 정평이 나 있고요. 그림도 잘 그리셨습니다. 사진 찍기도 좋아하셨다고 그러고요. 축도, 고문도, 골프, 승마는 이제 그때 만주에 가셔가지고 승마도 하셨고, 특히 이제 배드민턴 치시는 저 사진이 있는데요. 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경내에서 배드민턴을 자주 치셨다고 합니다. 저 사용하셨던 라켓이 걸려 있는데, 배드민턴을 많이 치셨다고 하고요. 여기는 유경수 여사님 코너입니다. 한복을 굉장히 즐겨 입으셨는데, 오늘 동그라미 무늬가 있는 한복을 전시해놓고 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업계동무 잡지를 창간하셨고요. 20년 발간되다가 폐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글씨가 보시게 되면은 74년 9월 5일로 되어 있죠. 웃고 뛰놀자, 그리고 하늘을 보며 생각하고 푸른 내일의 꿈을 키우자. 이게 이제 9월 7일 날 부산 어린이회관 개관식이 있었어요. 부산 어린이회관 개관식 때 전달하기 위해서 미리 써놓은 글인데,
돌아가시면서 유적으로 남게 된 것이죠. 예. 또 이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여권인데요. 그때는 우리나라 지금 전자 여권이 아니고 그때는 수기로서 썼는데 키 몸무게 이런 것도 이제 다 적혀 있어요. 그때 여사님이 이거 비밀도 이제 키는 얼마고 몸무게도 얼마까지 다 쓰고 165cm. 예. 정말. 그래서 여사님께서는 청와대에 들어가시면서 청와대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고, 그리고 공부하는 이제 연구인이 되겠고, 생활 수준은 중산층 정도로 하겠다고 이제 본인과 약속하고 들어가셨다 그러고요. 이건 대통령의 육군 번호입니다. 대통령께서 사용하셨던 물품인데요. 혼자 집무실에 계실 때 덥더라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부채를 붙이면서 더위를 식히셨다 그러고요. 돌아가시고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가셨는데 그 검식 군의관이 정말로 이분이 대통령인지 몰랐다. 시계도 낡았고 넥타이 핀도 낡았고 구두 형태 다 낡은 걸 갖고 하고 있어가지고 대통령인지 몰랐다고 눈물 지으셨다 그러고, 그러고 청와대를 정리하기 위해서 비서관이 들어갔더니만 그 변기 거기에다가 벽돌을 넣어가지고 물을 그렇게 아껴 쓰시더라. 대통령이 물 좀 안 아낀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떻게 아끼면서 전락하셨는지 눈물을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사용하셨던 그런 물품들이고요. 64년도부터 79년도까지 대통령의 전역인데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은 집무실입니다. 집무실이 재현했습니다. 제 상공하고 들어가 보게 되면은 대통령 집무실 나오죠. 대통령 집무실 책상 뒤에 보게 되면은 공항에 무궁화 문양이 이렇게 찍혀 있는 그 대통령 그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책상 뒤에 세계 전도가 걸려 있었고요. 그 세계 전도를 항상 보시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선진국처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셨던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생활운동의 발상지였던 청도 신도리 마을 주민들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고요. 유빙원 이렇게 액자가 걸려 있었고, 앞에는 국민교육원장이 이렇게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서재에는 책이 한 4,300여 권이 이제 꽂혀 있었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읽으신 책자리인데 책들 일부만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1979년 10월 20일이 넘기지 못한 그 인력이고요. 돌아가신 시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동하시겠습니다. 에필로그로 대통령이 일기 7분 영상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네마화를 마련해서 대통령께서 비공식적으로 사셨던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 2,607개 생산된 차량의 한 대인데 벤츠사에서 만든 차종에서 이제 전장이 제일 긴 차입니다. 반반이고요. 이렇게 해서 기념관 관람을 마쳤고 이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린변이라고 해서 책이 한 4,000권 정도 비치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박정희 도서관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기념관을 가방을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든가 연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도서관을 이용하시게 되면 관련 서적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출도 가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적은 안 되고 일반 도서는 복사를 하거든요. 여구리 애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태까지 이렇게 훌륭한 가이드와 함께 옛날 주마간산으로 지나가던 박정희 대통령 전시관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여기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